안녕하세요. 고익입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준 이사들이 FOMC 회의에서 작성한 점도표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 점도표를 보면 이번에 발표된 연준 이사들이 올해 말 예상하는 기준금리의 중위값이 5.6%입니다. 중위값이라는 얘기는 평균이 아닌 그 중간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지금의 기준금리 5%에서 2번 정도의 베이비 스텝을 밟을 거라고 이제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내년 말에는 올해 말보다 중위값이 1% 인하된 4.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내년에는 베이비 스텝을 한 4번 정도 금리 인하 쪽으로 밟겠다라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없다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대하는 피벗은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이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곧 돌발 변수가 없다는 가정 아래의 전망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기조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피벗을 한다고 해도 사실 피벗이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게 역대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지난 4번의 경기 침체를 돌아보면 이 가운데의 흑색 선이 이게 기준금리 추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4번 다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하면서도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모든 경기 침체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고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듯해서 금리를 내리면은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역사적인 그 통계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각별히 좀 신경을 쓰면서 투자에 더욱 신중해지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사실 거시경제의 흐름에 따라 경제와 통상환경 변화를 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시 분야에 속하는 주식 품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팽배하고 있음에도 지금 S&P 500의 강세가 재현되는 이유는 아직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이야기고 그로 인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최근에 빅테크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즉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가 결합해서 S&P 500을 상승장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번 5월 CPI가 제법 큰 폭으로 발표되었을 적에 큰 폭으로 떨어진 4.0%가 발표됐을 때 시장이 일시적으로 환호하면서 빅테크 주식보다는 중소형주가 치솟았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거시경제 환경이 좋아진다면 연준이 금리 동결 내지 인하로 돌아서면서 주식시장에서 순환매 성격의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중국이 연달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초단기 금리를 인하하더니 그다음엔 중기금리, 최근에는 기준금리격인 1년 만기 대출금리도 인하를 해서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미국이 디커블링 대신 디리스킹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미중 간의 통상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상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 미중 관련주들이 지금 반짝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고금리 기조는 길어지면서 이러한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 불확실성이 높아집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골이 깊어지고 역전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닥쳐올 경기 침체가 더 강팍하고 침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예전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금리 역전이 잠깐 동안 벌어졌다가 바로 이제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장단기 금리 역전은 그 깊이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장단기 금리의 역전 깊이가 길어진다는 건 앞으로 올 경기 침체는 예전하고 달리 생각보다는 강팍하고 기간도 길어질 거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준의 점도표에 의하면 올해 2번 인상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것이 예고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온다 하면서도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천천히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언제 어디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성장주냐 가치주냐를 따지기 전에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한 발은 시장에 담그되 또 다른 한 발은 시장에서 벗어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네. 예, 좋은 질문이신데 생각보다는 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연준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있기도 하지만 금리 인상과 별도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번 하반기에 발행되는 국채 발행량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된 건 좋은데 그 이유가 지금 문제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재무부의 현금 계좌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지금 한 300억 달러 조금 넘게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현금 잔고가 많을 때는 1조 달러가 넘고 평균 잔고를 보더라도 한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이 현금 잔고를 한 6천억 달러 정도 채우려면은 최소 1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많게는 기관에 따라서 이거를 1조 3천억 달러까지 전망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의 많은 국채가 이렇게 단기간에 발행되면은 이게 국채 가격을 하락시켜서 결국은 금리를 인상시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국채를 찍어내더라도 이 중장기 국채를 세계의 중앙은행들이나 해외 큰손들, 연극이나 펀드 등이 미국 국채를 매입해 줬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사태 이후 이 양상이 바뀌면서 이런 해외 수요가 이제 대폭 줄었습니다. 각국이 지금은 자기 살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특히 세계 중앙은행들이 현재는 미국 국채를 좀 외면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손들이 시장에서 이제 자치를 감추다 보니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은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면은 연준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기 때문에 연준조차도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예전에 비해서 중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팍 줄었어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도 이제는 중장기 국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하지 못하고 단기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국채라는 게 이게 1개월, 2개월, 3개월, 길어야 6개월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한 3개월 정도가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데 즉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가 1개월, 3개월짜리 급전을 빌려가지고 나라 살림을 이렇게 운영하는 꼴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지금 미국의 국채시장이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 동안에 많은 국채가 발행되면
결국은 처음에는 단기국채 가격을 떨어뜨려서 단기 금리를 올리겠지만 이는 서서히 장기국채에도 반영이 돼서 장기국채도 금리가 올라갈 수뿐이 없습니다.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 보통 10년물을 이제 시중금리라고 부르는데 10년물이 지금 한 3.7% 되는데 3개월물은 한 5.3%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 단기로 빌려주는 돈이 금리가 훨씬 더 높고 10년이나 이렇게 장기로 빌려주는 돈은 금리가 이제 낮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하여튼 10년물 국채가 지금 3.7%였던 게 머지않아 4% 이상으로 올라가리라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단기국채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게 회사채 시장에서 이제 우량 회사채보다도 국채 수익률, 즉 국채의 금리가 더 높은 이런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 단기국채 금리가 지금 한 5.1% 정도 되는데 한 6개월 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채는 4.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속성상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우량 회사채라도 그쪽으로 돈이 몰려가지 않고 단기국채로 몰려가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에서는 이제 돈 가뭄에 시달리게 되는 어떠한 자금 경색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들이 자본 조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본 조달을 하지 않아도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갖기 위해서 다시 회사채를 발행하는 이런 롤오버를 하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싼 금리에는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 단기국채 금리보다는 더 높게 주는 그러한 회사채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회사채 금리가 올라갈 수뿐이 없고 그다음에 회사채도 장기 회사채는 시장에서 지금은 쉽게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자본 조달 시장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단기 국채 쪽의 자금은 그렇게 힘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초단기 영래포 시장에 몰리는 자금이 거의 한 2조 5천억 달러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영래포 시장의 자금이 빠져나와서 단기국채를 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국채는 오히려 소화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이렇게 단기국채가 소화되더라도 미 재무부가 단기국채만 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장기국채도 총 물량의 한 40% 정도는 발행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중장기국채 쪽에 자금 수요가 적어서 이게 시장에서 팔리는데 좀 힘들어지면 금리가 올라갈 수뿐이 없는 이러한 형국입니다. 연초에 발표된 2023년 회계연도, 미국의 회계연도는 사실 우리하고 좀 틀려서 2023년 회계연도가 올해 10월 1일에 시작해서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미국은 국채 발행 계획을 한 1조 9천억 달러 발행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53%가 당시 단기 국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하반기에는 지금 특수 상황이고 빨리 시중에서 국채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단기 국채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표에서 보이는 게 미국 연준이 갖고 있는 이 부채 계정인데 이 제일 밑에 있는 게 TGA 계정이라고 이거는 재무부 일반 계정입니다. 재무부의 현금을 연준이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 중간에 회색 선이 이게 그 영래포 자금에 몰리고 있는 금액인데 이게 지금 한 2조 5천억 달러 정도 되고 맨 위에 있는 황색 선이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연준에 맡긴 초과 준비금들입니다. 그게 한 3조 3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즉 미국 금융권이 연준에 맡긴 돈이 초단기 금리 2.5조 달러 이렇게 그다음에 초과 지불 준비금 3조 3천억 달러에서 한 5조 8천억 달러 정도가 이제 연준에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의 상황은 단기
국채가 발행되면서 일단은 이 영래포 시장의 자금이 나름대로 풍부하기 때문에 단기 국채 수요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중장기 국채 쪽에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외면하고 있는 상황하고 그 다음에 연준도 양적 긴축 때문에 이거를 소화해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지금의 상업은행도 그들의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고금리 기조화에서는 중장기 국채는 시장에서 판매되는데 수요 부진에 좀 시달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아까 점도표에서 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연준 의사들의 의사가 지금보다는 한 0.5% 정도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걸 액면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기껏해야 올해 한 번 더 인상하고 금리 인상이 멈출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준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볼 적에는 만약 연준의 의견대로 금리를 2번 이상 더 올리면 지금 국제시장이나 여러 여건상 경제가 지탱하기 힘들 거다. 연준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렇게는 이제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섣불리 피벗을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듯해서 그리고 또 경기 침체 오는 게 겁나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가 큰 코 다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1979년도 정도 되네. 70년대 하여튼 말에 아서번즈 연준 의장 시절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듯하고 그 다음에 닉슨 대통령의 그 압력으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인플레이션이 2자릿수로 들이닥쳐서 한번 기겁을 한 적이 있었고 사실 폴 볼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폴 볼커가 처음에는 한 번에 4%대는 이렇게 엄청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도 했지만 폴 볼커도 중간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듯해서 기준금리를 내렸다가 인플레이션이 치솟는다고 한번 큰 코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잘 아는 연준 의사들이 설사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듯하다고 그래서 쉽게 금리를 내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점도표가 가르쳐 주는데도 올해 안에는 최소한 피벗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게 하반기는 넘어서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야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너무 빠른 기대를 갖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연준이 월가의 요구에 약하다는 점입니다. 월가 은행들이 대부분 연준의 대주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연준이 월가의 요구에 불복한 사례가 많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월가의 요구, 미 정부의 은근한 압력 사이에서 연준이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연준의 의지와 더불어 시장의 시각, 곧 월스트리트가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 또한 미국의 대선이라는 이런 정치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또는 피벗을 누구도 쉽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상황을 주시해서 주목해서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 재무부의 국채 대량 발행이라는 두 가지 악재가 버티고 있습니다. 즉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도래를 두려워하면서도 지금 증시는 계속 상승 추세 속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할 때는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 발은 시장에 담그되 다른 한 발은 또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현금 확보 전략이 이제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투자 자금의 절반 정도는 분산 투자를 해두시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확보하되 현금조차 여러 통화와 대체 자산으로 나누어서 분산 투자를 할 것을 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